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충희 목사입니다. 다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 이제 이번 주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좀 지난 강의들 좀 익숙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유엔에서 많이 다뤄지는 이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민, 그 다음에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세계 시민 교육. 근데 오늘은 유엔 이슈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첨예하게 또 이해가 엇갈리는 또 우리 중요한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문제는 앞에 문제도 다 중요하지만요. 이 클라이밋 체인지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두 운명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그 심각성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황폐돼가는 자연 기후변화 현상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긴급성이 있는 것이죠. urgency. 그리고 이거를 치유하는 문제에 돈이 들어갑니다. 기술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럼 각국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포켓에서 돈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협상이 잘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 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죠. 8번의 강의. 오늘은 중간에 해당되는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업로드 되고요. 보내드린 URL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질문 자료는 제 이메일 카톡 아이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기의 지구, 네,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여러분 보시고, 뭐 사실 한국도 이상기후, 열대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름은 너무 덥고 습하고 겨울은 너무 추워지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피부로 느끼는 우리의 기후변화의 증거인데요. 작년 6월에 유럽은 1880년 이래의 관측 모든 기록을 깨는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이상 고온이 될 확률이 10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는 또 기록적인 혹한이 왔습니다. 호주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남반구니까 폭염이 오는 등 극단적인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한 10년간 자연재해의 80%가 기후변화하고 관련된 것이었다. 피해액이 전체 1조 3천억 원이 되고요. 해수면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열대성 폭풍이 30%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섭씨 2도 상승 시에 10억 명 정도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요. 6억 명 정도가 기아, 또 3억 명이 홍수를 직면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예상을 해보면 현재 상황이라면 영양실조, 설사, 또 열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연간 한 25만 명이 사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가 물리적 위험, physical risk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위험을 직면하는 거죠. 전환적 위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업이 변동되잖아요. 그럴 때 오는 리스크를 전환적인 리스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 2015년 말에 합의된 벌써 한 5년 전인데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 혹시 여러분 파리 협약, 파리 합의 이렇게 들어보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파리에서 채택이 됐는데 우선 가장 최근 합의니까 제가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DG와 개발 재원 문제와 함께 유엔의 3대 합의문입니다. 고해 마침 합의가 됐습니다. 3개가 SDG, 개발 재원, 그 다음에 기후변화. 2020년 이후에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만 이제 해당이 되고 2020년 이후에 대체할 새로운 기후협정을 만드는 것이죠.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우리 왜 산업혁명 때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 그 이전에 대비해서 섭씨 2도를 더 높이는 가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합의입니다. 그것도 그보다 훨씬 낮게라고 하고 1.5도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 이 합의의 기여입니다. 그리고 각국이 자국이 결정하는 기여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NDC라고 하는 유명한 것인데 이건 뒤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라고 하는 NDC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마치고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한두 단어를 찾는다면 저는 NDC입니다. 예.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응, 회복력 강화, 개도국 지원, 기술 이전, 역량 배양, 투명성 제고, 이행 점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또 다시 한번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파리 2015년 12월 파리에서 합의가 일어났을 때 그때 현장에 있었던 리더들이 좋아하는 이 아주 셀레브레이션이죠. 이 모습을 찍은 겁니다. 가운데 우리 반기문 총장님 보이시고요. 올란드 대통령, 로랑 파비우스 외교장관,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의장, 뭐 이렇게 아주 엄청난 것이었죠. 이게 SDG 합의할 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파리 때는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만은 세계 여러 가지 합의 중에 가장 기념비적인 합의라고 할 만큼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 기후변화 문제가 어떻게 유엔에서 논의가 됐는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O2가 기후변화가 우리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 일종의 전문가의 처음 보고는 1938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했지만 사실 그때는 많이 주목을 못 받았죠. 근데 계속 몇십 년 동안 80년대까지 이게 심각하다라는 전문가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1988년도에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패널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과학적인 조사에 의한 공신력 있는 평가 보고서, 서서히 Assessment Report라는데요. 이거를 발간하자. 그래서 도대체 왜냐하면 이거는 정책 결정자들이 할 수 없는 문제죠. 과학자가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 보고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IPCC가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침 현재 우리 회장이 우리 한국인입니다. 이회성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초의 프레임워크 합의, 그러니까 포괄적인 합의가 1992년에 있었죠. 우리가 UN Framework Agreement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고 UNFCCC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협약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합의, 기후 체계가 영향이 없도록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자. 또 형평성, 그리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별 능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가운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보실 개념이 뭐냐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CBDR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이건 뭐냐면요.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모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입니다.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 산업화를 이룬 그 당시의 선진국, 지금의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후진국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CBDR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 이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더 많이 기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지난주에 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까지 후진국들이 이 원칙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개발이 뒤처진 것이 선진국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자꾸 선진국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 얘기를 할 때 이 CBDR을 끌고 들어왔는데 선진국들은 이거는 환경에 관한 거고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지 일반적인 개발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때 부속서 1, 2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부속서 1은 선진국, 결국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한 거고요. 부속서 2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선진국, 유럽, 미국이겠죠.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지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부속서 2라고 합니다. 그럼 비부속서 1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속서 1에 속하지 않는 다른 개도국들을 비부속서 1 국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은 그 당시 OECD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개도국의 지위를 받고 그때 들어갔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체제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이 앞쪽에 UNFCCC는 일종의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라고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각국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감축할 것이냐, CO2 발산을 얼마를 감축할 것이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의 협상을 거쳐서 97년도에 교토에서 이 의정서, 소위 교토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일종의 발효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2005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크게 합의의 내용은 감축 대상 온실가스 목록이 7개다. CO2를 포함해서 거기에 합의가 됐고요. 그걸 부속서 A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구체 감축량을 부속서 B에다가 넣습니다. 요거는 이제 첫해 기간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4년간의 목표를 90년대 대비해서 5.2%의 온실가스를 낮추자라는 것이 부속서 B의 전체적인 합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 이행을 하자. 이거는 부속서 1에 있는 국가들 간의 투자, 그러니까 약간의 선진국권이죠. 그 국가 간에 투자한 것은 그 투자한 국가가 B국에 투자를 했지만 자국의 감축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청정개발 제도라 그래서 부속서 1 국가가 비부속서 1 국가, 그러니까 후진국에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감축이 일어났을 때 그 선진국의 자국의 감축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후진국을 더 많이 지원해 주라라는 개념에서 청정개발 제도라고 합니다. 클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이요.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미션 트레이딩인 것이죠. 이거는 아까 부속서 B에 나와 있는 구체 감축량을 자기가 얼마를 감축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거를 서로 간에 배출권을 마치 물품 거래하듯이 거래하는 제도를 에미션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 메커니즘으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일단 4년간의 공약 기간이 2012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이 교토의정서가 삐걱삐걱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부속서 B에 나와 있는 이 합의 내용들이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 그 수준이 너무 좀 야심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국가들이 달성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 두 국가가 달성을 못하니까 또 다른 국가들도 저 국가들은 의무를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돼서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뒤에 발리 행동계획에서 2009년까지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자라고 했지만 2009년도에 여러분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 혹시 정상회의 기억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합의한다고 거의 뭐 밤을 새도록 협상을 했습니다. 새벽까지 했습니다만은 될 듯 하다가 합의가 안 되고 결렬이 되신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낳았던 그때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책임 문제를 누가 더 떠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첨예한 이거는 정말 돈이 그대로 나오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입장차를 좁히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사가 4년, 5년, 6년 정도의 이런 성과가 있는데요. 부속서 B국이 전체적으로 90년대 대비해서 아까 5.4%를 목표로 했는데 22.6%나 CO2를 중심으로 한 그 가스 방출을 낮췄고요. 그리고 청정개발 제도도 128개국 개도국에 8,000개를 수행하는 성과를 낳았고요. 이산화탄소도 전체적으로 15억 톤 이상을 감축하는 그게 됐고, 전체적으로 개도국의 감축량 판매를 보면 95에서 135억 불의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한계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의정서를 비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중도에서 탈퇴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뉴질랜드는 첫 해 4년을 했지만 2차 공약 기간에는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중국, 인도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뭐 가장 높은 나라의 탑 뭐 1, 2, 3를 차지하죠. 이 배출 상위국이 개도국으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축이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허용이 됐죠. 그래서 교토의정서의 아주 핵심적인 그 단점이 되는 것이죠. 약점이 되는 것이죠. 중국의 배출량을 예를 들면요. 전 세계 배출량의 21%입니다. 미국의 19.9%를 추월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13년 전이니까 1차 공약 기간 4년 중에 의무 부담국 전체 배출량은 전 세계의 22%에 불과한 것이죠. 예. 뭐 중국도 빼고 중요한 국가가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2차 공약 기간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도하 개정문이라는 걸 해서 발효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걸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더반에서 2020년 이후 적용될 새 기후체제를 2015년까지 완료하자라는 합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더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몇 년간의 협상을 거쳐서 이제 신기후체제, New Climate Regime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우리가 2015년에 결국 파리 협정이라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이죠. 한 3, 4년의 협상을 거쳤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일단 구체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은 교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우리 기후변화를 잘하자,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하자라고 좀 관념적으로 UNFCCC에서는 했는데요. 여기 파리 협정에서는 2도씨 이상의 상승을 맞는 배출량 감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 목표가 씌워진 것이죠. 그리고 2도씨보다 상당히 아래를 유지하자, well below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1.5도씨 하향을 위해서 더 노력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토의정서에서는 감축, 이 우리가 미티게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까지만 됐는데 여기서는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이전, 역량 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게 됩니다. 파리 협정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6 pillars, 6개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축, 미티게이션, 여러분 그 용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배출원, 배출이 나오는 뭐 CO2의 배출도 줄이고 흡수원, 싱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뭐 땅에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림이나 어떤 나무들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그거를 흡수하는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배출원은 줄이고 흡수원은 높이는 것이죠. 적응은 여러 가지 감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잘 적응을 시키는가, 그리고 회복력, 레질리언스를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적응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의 기간을 거치고 또 그때그때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재원이겠죠. 특히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GCF라고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고 있는데요. 이 녹색 기후 기금을 연 1,000억 불을 조성을 하자라는 또 합의가 그 뒤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GGGI라고요. 우리 한국에 사무국에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배양, 그리고 모든 과정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모든 국가가 자기의 그 어떤 진전된 성과를 있는 그대로 투명성 있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 이 기후변화 관련된 사무국이 2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 사무국을 한국이 2개를 다 유치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큰 기구고요. 두 번째 GGGI는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라고요. 개도국의 녹색 성장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어떤 어드바이스, 또 보고서, 그리고 계획을 대신 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GGGI는 반기문 총장께서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고 한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 하나 딱 기억하라 그랬었죠? 뭐죠? NDC입니다. 예, NDC. 국가 자율 결정 감축 목표, 이렇게 좀 풀었었는데 그냥 짧게는 국가 결정 기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건 뭐냐면요. 교토가 아까 국가를 리스트를 하고 그 국가가 어떤 감축 목표를 숫자로 해서 합의를 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탑다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파리 합의는 뭡니까? 국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결정해서 발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뭐죠? 바텀업이 되는 것이죠. 네. 위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할당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발적이니까 어떤 잘 안 지켜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발상의 전환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모든 합의가 사실은 NDC적인 개념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각국이 6개 분야, 아까 감축뿐 아니고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적응, 기술 이전, 또 역량 배양, 투명성, 이런 6개 분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스스로의 공약을 얘기를 합니다. 제목도 공약이 아니고요. 그냥 기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후진국들에게 중립적인 개념을 주기 위해서. 자,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이런 논쟁이 사실은 많이 있었죠. 교토가 구속력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할당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이 안 됩니다. 네, 많은 나라가 그냥 기법을 하면서 뒤로 이제 물러나고, 그러니까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어 보이나 이거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지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파리 어그리먼트, 합의, 협약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이 되는 것이죠. 네. 자발적인 발표를 그대로 모은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자신들의 발표한 것이고 정상이 와서 그것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속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죠. 이게 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그 밑에 있는데 자발적 기여 개념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어그룹 압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어그룹은 뭡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 그룹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독일이 어떤 30%를 감축한다 그러면 프랑스가 나는 15%밖에 못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슷한 레벨의 경제력이나 국력일 때는 한 나라가 치고 나가면 그거하고 비슷한 규모의 감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피어그룹 프레셔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제 여론입니다. 네, 국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오픈을 해보면 이 탑다운하고 비슷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경제력 또 배출량에 맞는 기여를 대부분 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체면과 있고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이 가서 그 회의에 가서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 갈 때 이렇게 자국의 위신에 맞지 않는 낮은 공약을 또 기여 목표를 가져갈 수가 없겠죠. 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NDC 개념은 향후 국제합의의 새로운 양태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네. 주요국의 감축 목표를 한번 보면요. 우리 한국은 좀 이따 설명하는데 여기 앞 보시면 BAU 대비 37% 감축을 한다 그랬죠. 목표 연도는 2030년이다 그럽니다. 목표 연도는 다 있습니다. 그죠? 2025년 내지 2030년으로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연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유형에 BAU가 있고 절대량이 있고 집약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그리고 감축 목표는 대략 25%에서 한 40% 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특히 목표 유형을 보시면 절대량은 기준 연도에 대비해서 네, 다시 이걸 할당하는 것이죠. 네, BAU는 뭐냐면요. Business as usual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 아까 2030년까지 아무 조치가 없을 때 늘어나는 CO2 양이 있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아까 몇 프로입니까? 한국이 37%를 감축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요거는 그렇게 아주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많은 국가들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멕시코도 그걸 썼었죠. 집약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국내 총생산 GDP의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몇 프로를 감축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GDP를 이제 GDP분의 배출량 이렇게 해서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뽑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한 것이죠. 파리 합의의 주요 내용은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합니다. 교토는 40개국만 했는데 후진국까지 다 했고요. 지금 NDC를 제출한 나라가 2016년까지만 해도 189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배출량의 95.6%를 차지하고요. GDP로는 99.7%까지 차지하는 명실공히 글로벌한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선진당사국, 개발도상 당사국으로 구분하고요. 5년마다 이 도시 목표에 부합하느냐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이행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간 또 NGO 이익상관자가 전부 참여하고요. 개도국에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막는 산림 조항도 들어있고요. 국제 탄소 시장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 이런 개념도 도입하고요.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파리 협정 이후의 진행상을 보면은 그 1년 뒤인 2016년 11월 4일 55개국이 비준을 함으로써 발효가 됩니다. 55개국의 총 배출량의 5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양쪽 조건을 다 만족시켜서 발효를 됩니다. 합의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발효된 거는 이건 전례가 없는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이때 좀 희망적인 것을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2021년 1월부터 교토 체제가 공식적으로 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2019년 11월에 트럼프가 파리 협약을 탈퇴합니다. 미국의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였죠. 1년 뒤에 효력을 발휘하니까요. 미국 대선 이후에 이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트럼프가 아무리 뭐 그런 미국 우선주의를 해도 모든 국가가 다 합의하고 미국이 가장 중요한 파리 협약을 탈퇴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많은 나라의 비난을 받았죠. 그렇지만 사실 1000개 이상의 미국의 지자체, 조그만 소도시들이
이 기후변화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리스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트럼프가 탈퇴했다는 것이죠. 네. 작년에도 많은 회의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한 글로벌 기후행동 정상회의, 이 서밋이 있었는데요. 이때 재미있는 것은 스웨덴의 그 소녀 하나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스웨덴의 16세 된 이 여성 소녀가 환경운동가입니다. 툰베리라고 하는 이 스웨덴 여성인데요. 명연설을 합니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하는 그런 빈말, 당신들은 빈말로 나의 어린 시절과 꿈을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어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때 그 유엔 총회장을 울리면서 많은 사람의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었던 것이죠. 아주 유명한 어린 기후 행동가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네, 이제 후반부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체감하고 있죠. 네, 우리도 아마 작년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저희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시아에서는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전국 단위로는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이 시행을 했고요. 우리 GCF라고 하는 사무국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GGGI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이 배출 규모로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여기 써 있죠. 6입니다. 6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입니다. 뭐 배출을 많이 하는 게 뭐 꼭 잘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얘기는 한국의 산업력이 세계 탑 이렇게 5, 6, 7위에 든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안에서 보이스를 높이고 어떤 이슈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SDG, 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사실은 목표 중에, 17개 목표 중에 13, 14, 15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이고요. SDG에 기억할지 모르지만 3대 축 중에 하나가 경제성장, 사회정의, 환경보호입니다. 기후변화 포함해서. 그래서 3대 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2015년 개발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에서 이 지구, 플라넷이라고 하는 항목에 있어서 모든 천연자원 또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시급하게 대처하고 지구 황폐화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때 정상들이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구 생태계가 우리의 공동의 집, 홈이 되고 Mother Earth, 마치 엄마와 같은 이 지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죠. 네. 여기 아마 마지막 페이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이 기후변화를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는데요. This world,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뿐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 그리고 화평, 화목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라넷, 이 지구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보존해 나간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문화 명령이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그냥 훼손하고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 안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라는 것이죠. 결국 지구와 인간은 서로 분리되기 어려운 하나이고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Mother Earth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여러 가지 나오는 동물과 식물을 먹고 또 거기서 나오는 산소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물이 있고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 잘 쓰는 표현이 There is no planet B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플랜 B가 없다 얘기하듯이 또 다른 지구는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one and only, 이게 하나밖에 없는 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해서
소위 sustainable,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흙, 물, 공기, 그 다음에 동식물, 많은 영양과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스튜어드십, 우리가 그냥 청지기는 이렇게 우리가 그걸 하나 우리가 주체고 저희가 객체로 보면서 단순히 보호하고 유지하고 하는 차원인데 좀 그것을 넘는 개념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단어를 새로 만들어 봤는데 제 차원에서 earthship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는데 우리가 citizenship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을 때 그거는 시민성 하는데 earthship은 우리가 우리 지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보호하고 같이 호흡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약간의 총체적 선교의 개념으로 우리가 또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기후변화까지 유엔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4번까지 했고요. 다음 주는 창조 질서에 관한 유엔 내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 논의도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10시에 업로드 되고요. 네, 제 이메일이나 카톡 주소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